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들, 8장 투자부동산과 생물자산을 두 번에 걸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투자부동산입니다.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6장, 7장에서 했던 대로 취득, 보유, 처분 또는 매각, 판매 이런 세 가지 단계별로 또 이제 회계 처리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투자부동산 무엇인지 일단 정의를 할 거고요. 취득할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보유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또 어떤 회계 처리를 하는지, 처분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등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하면은 땅이나 건물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7장에서 이제 땅은 외견상 땅인데 이게 무조건 유용자산이냐? 그게 아니라 회사가 영업활동에 장기간 이제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면은 이건 유용자산이었잖아요. 한편 이 땅을 개발하는 업자, 개발해서 판매할 목적으로 부동산 디벨로퍼가 갖고 있는 땅이라면 이건 재고자산이었습니다. 자, 투자부동산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해서 땅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유용자산이 아니라 투자부동산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책에 있는 대로 이게 5층짜리 건물이라고 하자고요. 이 중에 일부는 자가사용을 합니다. 나머지를 타인한테 임대를 줬다고 할 때 자가사용 부분은 유형자산이고요. 이 임대 부분이 바로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를 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왜 유형자산, 투자부동산을 한 건물이더라도 분류를 하느냐 하면 이겁니다.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통해서 다른 자산과 거의 독립적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재무제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는 저 회사의 미래 현금 흐름이 얼마나 되는가를 이제 추정하는 건데요. 땅이라고 보자고요. 이걸 임대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매달 또박또박 월세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캐시 인플로우. 그런데 이 땅을 공장 부지로 사용을 해요. 그러면은 공장 부지로 사용하는 땅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현금이 창출이 되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제품을 판매하여 나중에 돈이 들어오니 간접적으로 기여를 할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투자부동산은 다른 자산과 달리 독립적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때문에 유형자산 등과 구분해서 재무상태표에 이를 보고를 하면 정부 이용자가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은 임대수익, 시세차익 또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이를 유형자산과 구분해서 혹은 재고자산과 또 구분해서 별도의 자산 항목으로 표시를 하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투자부동산입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면은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에 투자부동산이 포함된 재무상태표의 일부 하고요. 투자부동산과 관련된 주석을 지금 표시해주고 있죠. 들여다보면 이게 단위가 원이니까 아모레퍼시픽의 자산총액은 4조 6,789억이고요. 이 중에 5천억 이상이 지금 투자부동산이죠. 5,014억 정도가 이제 투자부동산인데 적지 않은 포션이죠. 지금 한 자산의 10% 이상이 이제 투자부동산인데 5천억이 넘는 이 투자부동산이 뭐지? 궁금하시죠? 주석 11번에 이제 들여다가 가보면은 그 내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고기간만료 이제 투자부동산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단위는 100만 원 해서 보여주는데요. 투자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건물의 경우에는 이게 취득원가, 상각누계, 장부금액 해서 두 개 합친 금액이 5,014억. 이 금액이 지금 요 재무상태표의 금액하고 매칭이 되죠. 생긴 건 7장에서 했던 유형자산의 주석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땅이나 건물인데 다만 이걸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장기간 사용하기 위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세차익이나 임대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분류를 달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유념할 건 뭐냐면은 보고기간 말 현재 투자 부동산에 대한 공정가치 정보가 추가로 공시가 되어 있는데요. 장부 금액은 5,014억인데 공정가치는 5,368억. 시세가 더 높죠? 하여튼 이런 정보를 추가로 주는 이유는 뭐냐면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다른 자산과 거의 독립적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을 하는데 이게 임대수익이든
시세 차익이든. 만약에 시가가 올랐어. 그럼 임대료도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추가로 캐시 인플로우가 있겠구나. 또 팔아버리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을 거니까 미래 현금 유입액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 아닙니까? 이 공정가치 정보가. 그래서 이렇게 유용자산의 이제 실장에서 봤던 현대차의 그 주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투자부동산 인식을 합니다. 자산에 처음으로 이제 올리는 거 아니에요. 계상하는 것, 기록하는 것. 7장 유용자산의 인식 기준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투자부동산의 인식 기준, 바로 7장에서 했던 유용자산 인식 기준과 같습니다.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면 이거하고 유사한 말로 미래 현금 유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미래 돈을 가져오는 그 현금 유입의 잠재력이 높으냐? 여기서 높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확률이냐 하면 50% 초과 확률이다. 이런 이야기도 7장에서 했었습니다. 한편 분기를 통해서 기록을 해야 되니까 금액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측정 가능해야 되겠죠. 신뢰성 있는 측정입니다. 투자부동산의 원가가 얼마인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더라도 측정을 못하면 분개를 못하는 거죠. 한편 원가를 알더라도 미래 이게 돈이 들어올까? 의문이면 역시 장부 기록을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용자산의 인식에서 최초 원가, 후속 원가 이런 거를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투자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 이제 취득 원가, 후속적으로 발생되는 원가의 회계 처리가 설명이 되는데 7장에서 했던 유용자산과 다르지 않습니다. 최초로 인식할 땐 원가로 측정한다. 이 원가는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입니다. 요 문구는 7장에서도 있었습니다. 지급한 대가가 현금이면 그 지급한 현금이죠. 지급한 대가가 현금 이외의 자산이면 그 자산의 공정가치입니다. 한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최초로 발생한 원가뿐만 아니라 이제 후속적으로 발생한 추가 원가, 그 다음에 대체 원가 이런 것도 앞서 요 인식 기준을 충족하면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유용자산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일상적으로 발생되는 유지원가, 유리창 하나 깨졌어. 이걸 바꿔 끼우는데 들어간 원가는 7장에서도 발생기준 비용,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발생기간 비용이죠.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크게 유용자산을 우리가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투자부동산 회계 처리 그렇게 어려울 거는 없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편 교재 350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다음의 항목은 투자부동산의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 즉 비용 처리하라는 겁니다. 즉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이 있으면 그거는 투자부동산에 포함을 시켜야죠. 근데 여기는 없다고 했으니까 이건 발생기간 비용으로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계획된 사용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발생하는 투자부동산의 운용 손실 이런 것도 투자부동산 원가에 넣을 일은 없는 거 아닙니까? 임대용 건물을 샀습니다. 여기에 이제 1, 2, 3, 4, 5층 이렇게 5층짜리인데 2개 층밖에 세입자가 안 들어왔어. 3개 층은 지금 공실이야.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발생한 손실을 투자부동산 원가에 넣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냥 단기 비용이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건설이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원재료, 인력, 기타 자원의 낭비 금액 이런 것도 낭비를 했다는데 이게 자산이 될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모두 발생기간 비용으로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유형자산 등과 구분 표시하는 이유가 미래에 거의 독립적으로 현금 창출을 하는 특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보 이용자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무래도 원가보다는 공정가치 정보가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더 나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부동산을 100을 주고 샀는데 시세가 110이 됐어. 그러면은 부동산 시세가 높아지면은 월세도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미래에 더 이 임대 수익의 유입이 높아지겠구나. 혹은 100짜리가 110이 됐으면 지금 당장 팔면은 110만큼 또 현금이 들어오겠구나. 이런 정보를 제공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가, 즉 역사적 원가만을 계속 보여준다면은 이게 지금 미래에 얼마나 현금이 직접적으로 들어올지 잘 모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제계 기준에서는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도록 이제 길을 터 놓았는데요. 선택입니다. 강제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만약에 공정가치 모형만 적용해라 그러면은 부동산에 대해서 항상 이 공정가치 측정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부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실무상. 그래서 원가 모형을 적용할 회사는 원가 모형 적용을 하고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할 회사들은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해라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공정가치 만약에 회사가 이제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공정가치 변동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게 이제 앞서 7장에서 했던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과 차이점입니다. 이제 뒤에 가서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과 이 공정가치 모형,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모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7장에서 했던 내용을 잠깐 상기하면 토지에 대해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할 때 평가 증이 되면 그거는 재평가 잉여금 해서 기타 포괄손익 OCI로 회계 처리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서는 무조건 당기손익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분계를 보면 장부금액보다 공정가치가 커졌어. 그럼 투자부동산을 늘리면서 투자부동산 평가이익 당기손익 과목입니다. Profit or Loss 이렇게 표시하죠. 당기손익 혹은 떨어졌어. 그러면은 이 투자부동산 감소시키면서 평가 손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역시 Profit or Loss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념하실 건 뭐냐면은 나는 공정가치 모형 선택 안 할래. 그냥 원가 모형을 선택할래. 그러면 이제 이런 분계를 안 하는데요. 원가 모형을 적용하더라도 당해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정보는 주석에다가 공시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앞서 아모레퍼시픽 요 재무제표로 다시 가보자고요. 지금 이 회사는 원가 모형을 적용했을까요?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했을까요? 보면은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지금 표시되어 있죠? 원가 모형을 적용했구나. 상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방금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제가 잠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상각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인식 안 한다고 해서 그냥 평가이익, 평가손실만 인식하고 감가상각비를 인식 안 하는데요. 이게 지금 감가상각비를 지금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는 걸로 봐 이 회사는 원가 모형을 적용한 걸로 보면 되잖아요. 원가 모형을 적용한 다음은 유형자산의 원가 모형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원가 모형을 적용했더라도 공정가치가 얼마인지 주석에 공시하도록 한 회계기준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죠? 바로 이겁니다. 공정가치 정보를 주석 공시하는 거. 자, 지금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모형과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을 한번 비교해 봅니다. 만약에 투자부동산에 대해서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면 평가이익, 평가손실 모두 당기손익입니다. 근데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재평가 모형을 적용할 때 평가증은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해서 OCI로 하잖아요. 기타 포괄손익. 한편 재평가 손실은 그것만 당기손익이죠. 더 나아가서 무조건 평가감은 재평가 손실로 하는 게 아니라 평가 이익을 인식했고 그 다음에 평가 손실을 인식을 할 때 그 다음에 전년도에 인식했던 OCI를 먼저 죽이고 더 빠졌을 때 평가 손실, 재평가 손실로 인식을 했었죠. 또 큰 차이점은 뭐냐면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는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안 하는데요.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은 감가상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만 이제 이렇게 감가상각을 하고 다시 또 재평가하고 하는 회계 처리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7장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 부분은 중급회계로 넘긴다라고 했을 뿐입니다. 하여튼 상각자산에 대해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할 때는 감가상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투자부동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1번입니다. 예제 1번은 투자부동산의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을 비교하는 문제인데요. 갑이라는 회사는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년도 1월 1일에 건물을 샀대요. 임대 목적이니까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했대요. 이 문구가 없어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해야 됩니다. 임대 목적이니까. 건물의 취득원가는 10만, 내역연수 20년, 잔존가치는 0입니다. 자, 갑회사는 유형자산으로 분류한 건물을 정액법으로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건물을 유형자산으로 분류했으면 정액법일 경우에 건물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했더라도 원가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는 똑같이 정액법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같은 유형의 같은 클래스의 자산은 같은 방식으로 상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했든 유형자산으로 분류했든 상각을 한다면 정액법이죠.
다만 이 투자부동산은 공중가치 모형을 선택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안 한다는 거죠. 건물의 1년도 말과 2년도 말 공정가치는 10만 2천, 9만 3천 이렇게 자료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의 공정가치는 감정평가, 법인 등에 의뢰해서 이제 공정가치 측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냥 막연하게 공정가치를 아는 건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자, 갑회사가 투자부동산 건물에 대해서 원가모형을 적용할 때 회계처리를 하라는 거죠. 원가모형을 적용할 경우에는 유용자산에 건물 회계처리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자, 먼저 10만원 주고 투자부동산 샀죠? 자, 1년도 말에 공정가치가 어떻게 변동되든 상관없이 공정가치 평가손익은 인식 안 하고 감가상각비만 인식하면 되잖아요. 잔존가치 없이 20년 상각이라고 했으니까 5천만큼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2년도 말에도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매년 이런 식으로 회계처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유용자산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회계처리했더라도 공정가치, 페어밸류 정보는 주속에 공시해야 된다. 앞서 아모레퍼시픽의 주속에서도 살펴봤었죠? 자, 물음 2번입니다. 물음 1에서 갑회사의 투자부동산 건물에 대해서 이번에는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해라 라는 겁니다. 10만 2천, 9만 3천 이 자료를 이용해서 이제 회계 처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10만 원 주고 투자부동산 샀죠? 1년도 12월 말에 갔더니 10만 2천이 될 거 아니에요. 2천만큼 부동산이 증액이 되죠. 이때 평가이익 잡고요. 이거는 PL, Profit or Loss, 당기순이익 과목입니다. 투자부동산은 10만 2천이 됐을 거 아닙니까? 다음 연도로 넘어갑니다. 다음 연도에 갔더니 9만 3천이래. 그러면은 9천만큼 가격이 빠졌잖아요. 이때 평가손실 역시 PL 과목이고요. 이 경우에 유념하실 건 절대로 감가상각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굳이 감가상각을 해봐야 실익이 없는 게 감가상각을 하면은 장부금액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줄어든 것만큼 평가이익을 덜 잡을 거니까 감가상각비와 평가이익을 합친 순액은 차이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회계처리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굳이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한 투자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냥 감가상각을 안 하는 걸로 평가이익, 평가손실만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요구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유용자산의 재평가 모형과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모형을 한번 비교해 보는데요. 예제 2번입니다. 갑은 1년도 초에 만제곱미터의 땅을 10만에 샀대요. 땅의 1년도 말, 2년도 말에 공정가치가 12만 4천입니다. 자, 회사가 취득한 땅을 공장건물을 짓기 위한 거래요. 그러면 이건 유용자산이죠. 회사가 취득한 땅을 임대 목적으로 사용할 거래요. 그렇다면 얘는 투자부동산이죠. 그죠? 근데 둘 다 원가모형 이렇게 했다면은 회계처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유용자산에 대해서 만약에 재평가 모형, 투자부동산에 대해서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기로 했다면은 둘 간의 회계처리는 다를 것 아닙니까? 자, 먼저 땅에 대해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토지 10만에 샀죠? 연도 말에 가서 공정가치를 파악을 해보니 2만원만큼 증액됐어. 이때 재평가 잉여금, 요거는 Other Comprehensive Income, 기타 포괄 이익입니다. 다음 연도에 갔더니 11만 4천원으로 6천만큼 토지가 줄었어요. 이럴 때 재평가 손실이 아니라 전년도에 인식한 재평가 잉여금을 우선 상계 처리합니다. 이 2만을 다 상계하고도 더 감소를 시켜야 될 때 비로소 재평가 손실, 단기 손실이죠. 그건 단기 비용. 한편 물음 2번 임대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그럼 투자부동산이죠.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라는 겁니다. 공정가치는 11만 4천 이렇게 됐을 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냐면 자, 투자부동산 10만에 삽니다. 1년도 말이 되니까 2만원만큼 가치가 뛰었어요. 이때 평가이익 이거 당기순이익 과목입니다. 다음 연도에 갔더니 6천원만큼 감소했습니다. 평가손실 역시 PL 과목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이게 땅이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건물이더라도 감가상각은 안 한다.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갖고 있던 투자 부동산을 이제 매각 등을 통해서 장부에서 제거할 수 있겠죠? 투자 부동산을 처분할 때 제거하고요. 혹은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아무것도 받을 게 없어. 그럴 때 재무제표에서 제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을 때. 이때 투자 부동산 장부 금액과 순처분 금액의 차이는 투자 부동산 처분 손익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원가 모형을 적용하던 투자 부동산을 팔아버렸어. 그러면은 유용자산 처분할 때 회계 처리와 같습니다.
그 처분 직전까지 감가상각비를 먼저 인식을 해야죠. 감가상각비. 그리고 나서 투자부동산 감소시키고 감가상각 누계액 대변에 있던 것도 전부 다 죽여버리죠. 이게 순매각금액이고요. 차변 또는 대변에 처분 손익을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이 분기에는 이제 이익이 나는 거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던 투자부동산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상각자산이더라도 몇 차례 강조했습니다만 감가상각은 인식 안 하잖아요. 따라서 이런 분기는 없는 거예요. 그냥 처분 분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차변에 순처분금액, 현금 등을 잡고요. 대변으로 투자부동산 감소시키고 차이를 투자부동산 처분손익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투자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회계 처리를 했고요. 관련 객관식 문제는 요 다음번 시간 생물자산을 끝내놓고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부동산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많이 복습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